금통위 회의 일정이 발표가 났고 결국에는 여러가지 환율이나 물가 상승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위험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베이비 스텝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지금 늘 말씀드렸지만 베이비 스텝을 발표하면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다. 특히 예를 들어 9월 금통위가 있다 라고 하면은 한 달 정도 추이 보다가 빨리 바꿀 수도 있는데 9월에 금통위 없고 바로 10월로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2달이란 공백 때문에 긴축을 강화해야 될 때 강화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까지도 계속 파월에 대해서 비둘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FOMC 회의록 발표됐을 때도 굉장히 매파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랬죠. 인플레이션만 108번이 언급이 됐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히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강도 긴축보다는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를 한다. 매 비둘기 중간 정도다.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다음에. 근데 미국에서 원하는 인플레이션은 몇 %예요? 2%대. 근데 지금 현재 발표된 인플레이션은 마지막에 8.5%였죠. 그 전에 9.1%였고. 즉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가지 지표를 보고 상황이 되면 속도 조절을 하겠다, 요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계속 지금 파월을 비둘기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시도 급하게 긴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물가는 8.5%, 그 전에 9.1%였고 예상치가 8.7%였는데 이거보다 좀 덜 나왔으니까 이제 미국 물가는 정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가 베이비 스텝을 해야 될 것처럼 모든 언론에서 자꾸 선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시도 10월에 정점이 될 것이다. 10월에 정점이 되는 이유는 기저효과, 그리고 안정세를 보이는 원자재 가격, 이른 추석,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른 추석은 관련이 없죠. 사실 그냥 9월보다 10월이 좀 덜할 것이다. 왜냐면 9월에 추석 때문에 급격히 오르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물가가 정점 찍고 안정됐다는 뜻이 아니죠. 9월이 특별할 뿐인 거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은 안정세가 아니라 하락세가 확연하게 보여야 되는 건데 그렇게 볼 수 없죠. 기저효과는요, 물가가 전달에는 요만큼 올랐다가 이만큼 올랐어요. 그 다음 달에는 여기까지 올랐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요. 그렇지만 요 높이보다 요 높이가 적으니까 기저효과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물가가 안정된 게 아니다. 그리고 10월 정점론이라는 것도 그냥 예측일 뿐이죠. 10월 정도 가면은 안정된다 라고 그냥 희망사항을 말하고 있을 뿐이죠. 어떤 지표가 나오고 있냐. 그런데도 계속 지금 물가는 안정되고 있고 경기는 침체되고 있으니까 금리를 빨리 올리면 안 되는 것처럼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물가가 안정된 거야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은 낮아졌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는데 이게 실제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주느냐, 요 부분을 봐야 되겠죠. 보면 어때요? 오늘 아침도 계속 지금 다 뽑은 것도 아니에요. 한두 시간 정도 그냥 쭉 둘러보면서 봤는데 아침부터 계속 베이비 스텝을 해야만 할 것처럼 계속 세뇌를 하고 그러면서 빅 스텝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위기를 알려주지 않는다. 언론에서는 유리한 쪽으로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물가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리를 빨리 올리는 게 중요한 거죠. 금리를 빨리 올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고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안 사죠. 그러니까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빚 많이 갚아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자꾸 금리를 빨리 올리면 안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심각해요? 지금 빅스텝 할 때나 지금이나 경기 침체 비스무리한 거 아니에요? 더 침체됐나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다고 금리를 안 올리면요, 그건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안 하면은 한국은행에서 욕 다 처먹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베이비 스텝이 발표가 됐다. 금리 역전 당했으면 재역전에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금통위회의 2번 남았어요. 미국은 연준회의 3번 남았죠. 그러면 올해 내에 똑같이 올리더라도 역전당하는 상황인데 한 번 적은데도 그냥 보통까지 따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맨날 추경호는 뭐라 그래요? 문제 없을 것이다.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크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사실은 4연속 인상한 거, 이게 핵심인 거죠. 사상 첫이죠. 지금 이만큼 인플레이션이 심각한데 언론에서는 지금 베이비 스텝이 완화된 것처럼 말하고 있고 사람들의 심리도요, 베이비 스텝 하면 금리 인상을 한 거죠. 그런데 완화된 것처럼 자꾸 심리가 느껴지도록 만든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베이비 스텝도 금리 인상이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되고 있다. 사상 첫 4연속 인상이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긴축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베이비 스텝도 긴축이긴 한데 이 정도 긴축해서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경고를 했었죠. 자, 그래서 보면 어때요? 미국 하락도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하락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미국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된 거 9.1에서 8.5까지 완화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유가 하락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져서 상승폭이 둔화됐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가 계속 안정이 되려면 유가가 계속 떨어져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 지수도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이제 고점 찍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이 역시도 뭐 때문이에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특히 그러니까 유가 하락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확실히 하락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러면은 긴축을 좀 완화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유가가 조금 떨어지다 멈추고 다시 오르고 있죠. 보면 어때요? 유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더 오르다가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물가가 조금 완화된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유가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죠. 그래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이미 100달러 돌파했고 WTI 같은 경우는 이미 95달러를 돌파를 했다. 배럴당. 그렇다는 것은 지금 추세가 상향 추세로 가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유가가 잠깐 저점 찍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고했어요. 다시 상승한다. 왜냐면은 유가가 안정이 되려면요, 확실히 하락 안정이 되려면 두 가지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강달러는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죠. 강달러는 충분하다.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아직 강달러 모자르다. 왜? 물가는 아직 잡힐 기미도 안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금리 인상도 지속적으로 계속 될 겁니다. 앞으로 더 강달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생산량. 역시 원유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안정되려면은 공급이 충분히 돼야지 안정이 되는 거죠. 수요가 제로 코로나 시대가 되어가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 소리죠. 그랬을 때 코로나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초창기에 비해서 수요가 살아나고 있죠. 그러면 생산량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오펙에서 생각만큼 해주고 있지 않다. 러시아는요, 상황에 따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아직 전쟁 끝나지 않았죠. 그러면은 오펙이나 러시아 같은 데서 핵심적으로 석유를 생산하고, 사실은 여기에 이제 미국도 꼈었는데 미국이 한번 무너졌었죠. 생산량에. 왜 무너졌어요? 코로나 터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유가가 40달러 이하로 떨어졌죠. 심지어는 마이너스까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런데 셰일 오일의 마진을 생각했을 때 일반 원유보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40달러는 돼야 마진이 남는다고 그랬는데 유가가 40달러보다 밑으로 떨어지면서 많은 셰일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파산한 것도 있고 막 그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특히 여기 미국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은 지들이 석유 가지고 힘을 좀 많이 가지길 바라죠.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 자꾸 오일 쇼크 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뭐 이만큼 늘려달라 이야기했는데 원하는 건 이만큼인데 생산량을 이만큼 늘렸죠. 그러니까 결국엔 유가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달러는 아직 멀었고, 강달러가 되려면요,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물가가 떨어질 정도는 돼야지 강달러가 된 거예요. 근데 얼마 전까지 상황 보면 어때요? 유가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물가가 올라갈 정도로 달러가 원유에 비해 약하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비둘기파적인 말 나오자마자 유가 상승하고 있는 거고, 그거 진정시키려고 연준회의에서는 이렇게 많이 인플레이션을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언론에서 맨날 뭐 JP 모건 이런 데서 맨날 뭐라 그래요? 그렇지만 빅스텝 확률은 더 높아졌다. 자이언트 스텝 확률은 더 낮아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거다. 그럼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어떻게 돼요? 물가 정점 찍었다는 유가가 이렇게 돼야지 물가가 정점을 찍은 거예요. 유가가 다시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왜 이에 대해 보도 안 하고, 물가 정점 찍었다, 미국 물가 낮아질 것이고 빅스텝 할 것이고 우리나라도 10월엔 정점 찍을 것이고 자꾸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냐. 물가 잡히려면 아직도 하세월인데. 지금 유가가 안 오르고 안정이 되거나 떨어지더라도요, 8%에서 2%대 가려면 내년까지 계속 금리 인상해야 돼요. 그런데 아닌 것처럼 자꾸 말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베이비 스텝 해도 괜찮다는 그런 명분만 깔아주고 있죠. 물가가 잡히기는 아직 한참 남았다. 거기다 플러스로 우리나라 한 가지 더 위험한 점이 있죠. 뭐예요? 환율. 한미 금리 역전차가 연말에 더 확대되면서 환율 치솟는다. 미국에서 7월에 금리 역전이 일어났죠. 그리고 8월에 우리나라에서 금리 다시 똑같게 만들었죠. 문제는 미국은 9, 그 다음에 11, 12 이렇게 남았고 우리나라는 10, 11 이렇게 두 번 남았어요. 그러면은 다 똑같이 베이비 스텝으로 올리더라도 미국이 0.25%포인트 더 높을 것이다, 연말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9월에 긴축을 완화한다고 이야기 나오는 것도 빅스텝이죠. 빅스텝을 할 거다 싶으면은 사실은 의사로 발표된 다음에
긴축이 완화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시 상승하고 코인 상승하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증시 영향 받죠? 코인 떨어졌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환율도 그 발표 이후에 치솟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긴축이 강화되는 거를 분명히 느끼고 있을 텐데 빅스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물가가 딱 안정이 돼서 빅스텝을 한다고 치더라도 빅스텝 한 번 하고 베이비 두 번 하고 우리나라는 빅스텝 못 하겠죠. 그러면 0.5%포인트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보다 환율은 더 뛸 수밖에 없죠. 그럼 외국인 자본은 더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환율이 올라가니까 자본이 순삭됐죠. 물론 오늘 조금 떨어졌어요.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금리가 동률까지 올라간 상황이니까 환율이 조금 떨어진 거죠. 그런데요, 9월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9월에 만약 빅스텝만 하더라도 어제 그제 있었던 한미 금리 역전보다 더 심각해요. 근데 요 며칠간 갑자기 환율이 또 치솟기 시작했죠. 미국 의사록 발표되고 나서. 그런데 미국이 긴축 의지가 강화되고 있다고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율 완전 폭등하는 거지. 외국인 자본이 왜 빠질까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화로 보는 수익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금도 까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1200원일 때 투자할 때랑 1300원일 때 투자하는 거는 얘기가 다르죠. 1200원일 때 1달러 투자하면 1200원이죠. 여기서 5%가 올랐어요? 얼마예요? 1260원. 얘를 다시 달러로 바꾸려고 보니까 분명히 5% 상승했는데 달러는 1달러가 안 되더라. 그럼 손해죠. 그러니까 자본이 빠지는 거예요. 당연한 수순이죠. 9월에는 자본이 빠질 위험이 크다. 또 우리나라 고점 찍었어요. 미국도 물가 고점 안 찍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뭐 유가 같은 거 제외하고 기조적 물가 지표를 살펴보면 아직 고점을 논하긴 이르다. 가중 중위수 물가지수 품목의 상승률 분포에서 중위수에 해당하는 품목의 물가 상승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금 당장 물가가 높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부 물품에 가중치를 준다는 거죠. 왜 가중치를 주느냐? 그게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품목들을 가중치를 준다는 거죠. 그걸 봤을 때는 전년 동월비보다 더 오른 상황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CPI가 좀 떨어지게 나타난 이유는 유가 하락 때문이죠. 그 다음 PCE 같은 경우는 동률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때요? 물가가 잡혔다고 보긴 이르다. 유가가 더 떨어지고 이런 지표들이 몇 달 정도는 더 나와줘야 이제 물가가 잡히고 있구나 하면서 긴축을 완화하는 정도가 나오는 거지. 지금 봤을 때는 힘들다는 거죠. 미국은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조금 떨어진 거라도 나왔지. 우리나라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치솟고 있는데 왜 자꾸 물가 잡혔다고 그래요? 물가도 안 잡혔죠. 외국인 자본도 빠져나가고 있죠. 올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단 이유 한 가지만 보면 뭐예요? 가계부채. 요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일본이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원래 저성장 국가라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졌고요. 엔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데 왜 금리를 빨리 못 올리느냐? 국가부채 때문이죠. 국가부채 때문에 금리 빨리 못 올리는데 그것 때문에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때문에 그걸 못한다? 국가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가계부채는 일부 굉장히 집중되어 있죠. 전체 차주 DSR 보면 20%대인데 주담대 차주의 경우는 거의 50% 가까이 올라가 있고 DSR이 그만큼 가계부채가 붕괴되면요 뭐만 문제가 생겨요? 집값이 떨어지는 정도의 문제밖에 없다, 크게. 근데 집값은 잡아야 되죠. 지금 물론 다른 영향이 많이 있을 테지만 부동산 한번 붕괴되고 나면요 거기서 이제 가계부채 쫙 빠지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죠. 지금 오히려 가계부채 까고, 왜냐면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도 가계부채 깠고 일본에서 부동산 버블 터졌을 때도 가계부채 까지면서 어느 정도 제대로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왔죠. 근데 우리나라 가계부채 아직도 한 번도 안 깠다. 그 두 번의 위기에도. 거기다가 하는 발표 내용 볼까요? 긍정적이지 않은데 왜 베이비 스텝밖에 안 했냐? 기준금리를 베이비 스텝 운영하기로 했다. 그래서 하방 위험이 증대됐지만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 압력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어서 반대로 봐야 되죠. 이렇게 심각하다면은 하방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상을 못한다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면 금리 인상을 화끈하게 했었어야지. 대외 경제 여건 볼까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그 다음에 선진국의 정책금리 큰 폭 인상, 경기 하방 위험이 어디서 나올 거예요? 물가 상승과 환율. 그러니까 요걸 잡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인상 속도에 대한 기대 변화,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변화, 리스크, 영향을 받는다. 움직임에 따라서 아직 확정난 건 없다는 거죠. 자, 실물 경기. 회복세가 이어졌지만 성장세 약화로 수출이 둔화되는 등 하방 위험이 커졌다. 위험이 커졌다지 위험하다는 거 아니죠. 위험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완화를 시키는 것은. 왜냐? 지금은요 가장 큰 위험이 물가랑 환율이니까. 그냥 물가 어때요? 높은 오름세를 기록하였고 전망치도 크게 상회하는 5.2%와 3.7%로 전망된다. 금년이랑 내년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졌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전망이. 그 다음에 금융시장 어때요? 장기 시장 금리가 하락한 후 반등됐고 원달러 환율
강세 영향으로 크게 높아졌다. 그래서 정책 방향 어떻게 해야 돼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 운용에 나갈 것이고, 하방 위험이 커지고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에 크게 상회한다. 하방은 위험, 그 다음에 환율하고 물가는 경고가 아니라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발표가 난 상황이죠. 하방은 그냥 위험 징조가 보인다 정도고, 예를 들어서 내 앞에 바로 불이 나 있어요. 그리고요 저기 멀리 떨어진 데 불이 나 있어요. 그러면은 내 앞에 불이 나 있지만 저기 멀리 떨어진 데서 불난 게 우리 집까지 번질 위험이 있으니까 거기부터 빨리 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 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요 역전되고요, 그러면 환율 상승 가속화되죠. 거기다가 환율도 올라가는데 유가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물가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물가 상승세가 안 잡히고 예상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 물가 잡히려면 멀었다. 아직도 하세월이다. 그런데 여기에 뭘 끼얹었어요? 베이비 스텝을 끼얹었죠. 이걸로 절대 물가 못 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월, 11월에 긴축 강화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축 강화 안 하고 또 똑같이 문제 생긴다고 베이비 스텝 계속 해버린다. 그러면 긴축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예요? 유가, 환율. 근데 유가는 뭐 상승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막 다시 막 120, 130, 140 이렇게 상승할 상황은 아니지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1배럴에 100달러이고 환율이 1,300원에서 갑자기 1,400원으로 오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배럴을 살 때도 1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죠. 그러면은 당연히 석유 유제품 가격이 우리나라 원화로는 굉장히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잡힐 수가 없는 거다. 차라리 빅스텝을 했다면 지금 당장 금리 힘들어서 여러가지 자산 붕괴는 빨리 나타났을 테지만 장기화되지 않아서 더 빨리 정상화시키고 살아날 수 있었는데, 베이비 스텝이 되면서 고충이 지속이 된다. 물가든 금리든.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빨리 무너뜨려도 미국처럼 장기 침체되다가 이번 코로나로 유동성 풀어서야 슬금슬금 집값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고요. 근데 베이비 스텝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장기화 시킨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과거 일본 버블처럼 물가 상승 장기화되고 경기 침체 장기화되고 경기 회복됐다 싶으니까 생산 인구 없고, 이런 상황 되면서 잃어버린 수십 년이 올 수도 있다. 다음 10월, 11월 금리 인상을 봐야 되겠지만, 그때 더 긴축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똑같은 모습 나오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